섬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당신 목에서 터집니다. 남자는 3년 동안 그 말을 믿으며 살았어요. 탈출을 꿈꾼 적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파도가 한 여자를 밀어다 줬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은 채로 손목에 낡은 염주를 감은 채로 그 염주를 본 순간 3년 동안 얼어있던 남자의 손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무장한 암살자들이 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녹슬어버린 단검을 다시 갈았어요.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섬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채 퍼지기도 전에 절벽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 아래로 날카로운 현무암 돌기가 박혀 있었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눈빛은 바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희안이었죠. 나이는 40이었지만 얼굴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턱 아래까지 자란 수염은 바닷바람에 엉켜 있었고 온몸에는 수없이 많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어요. 등에는 길게 칼에 그인 자국, 왼쪽 어깨에는 총알이 관통한 자리, 오른쪽 옆구리에는 화상 흔적이 희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쌓인 것이 아니었죠. 국가가 그에게 새긴 것들이었습니다. 강희안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직, 블랙셀의 1급 요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37명을 제거했고 그 어떤 임무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그는 국가가 만들어낸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감정도 없고 의심도 없고 오직 명령만 있었어요. 그러나 3년 전 그 도구에 금이 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항구 도시에서 진행된 작전이었습니다. 타깃은 무기 중계상이었고 강희안은 건물 옥상에서 저격 위치를 잡고 있었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계산에 없던 아이가 타깃의 등 뒤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희안은 총을 멈추지 않았어요. 명령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총알은 타깃을 비껴 아이의 어깨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타깃은 달아났고 아이는 쓰러졌죠. 강희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명령보다 먼저 손이 떨렸어요. 임무는 실패였습니다. 블랙셀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유지한 수장은 그 자리에서 강희안을 불러 차갑게 말했죠. 넌 이제 쓸모가 없어. 그런데 죽이기엔 아까운 물건이지. 그 말과 함께 강희안은 마취 주사를 맞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이곳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이름이 없는 섬 무명도였죠. 목 뒤에는 이식된 장치가 있었습니다. 섬의 경계선, 해안선에서 1km를 넘는 순간 60초 안에 폭발하는 장치였어요. 3년 동안 강희안은 그 선을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넘으려 했던 적은 있었죠. 첫 번째 달에 2번, 두 번째 달에 1번, 3번 모두 경계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죽을 이유를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살 이유도 없었지만 죽을 이유는 더 없었죠. 그렇게 강희안은 섬에서 짐승이 되어갔습니다. 새벽마다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맨손으로 대형 어류를 잡아 올렸고 날것으로 먹거나 불에 구워 먹었어요. 동굴 안에는 그가 직접 손으로 판 침대 자리가 있었고 벽에는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 2, 3, 37. 그것은 강희안이 제거한 37명의 이름이었죠. 매일 밤 손가락으로 그것을 짚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잊으면 완전히 사람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희아는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폭풍이 지나간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아직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고 바람은 얼굴을 세차게 때렸죠.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강희아는 눈을 뜨고 물속에서 움직였죠. 파도의 방향을 잃고 몸을 틀었습니다. 저 아래 바위 틈에서 대형 숭어 한 마리가 꼬리를 치고 있었어요. 강희아는 숨을 참으며 깊이 내려갔습니다. 손이 물고기의 배를 스쳤고 손가락이 아가미를 파고들었죠. 파닥거리는 것을 느끼며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안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희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그때 시야 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서진 나무 조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형태가 달랐습니다. 구명정이었어요. 반쯤 찌그러진 구명정이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희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좁히며 다가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는데 온통 피와 바닷물에 젖어 있었어요. 어깨 부분이 찢겨 있었고 그 자리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게 아슬아슬하게. 강희아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왼쪽 손목에 감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염주였죠. 나무알이 색이 바래도록 오래 쥐었던 것이 분명한 염주였습니다. 강희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염주가 눈에 밟혔어요. 3년 전 그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염주를 손에 쥐고 있었죠. 마지막 날 빨간 불빛 속에서 그것을 꼭 쥔 채로 쓰러졌습니다. 강희아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운 적이 없었어요.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죠. 강희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자를 놔두고 돌아서려 했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설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낮춰 여자를 안아 올렸어요. 여자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린 것이었죠. 강희아는 동굴까지 여자를 옮겼습니다. 바닥에 만들어둔 풀잎자리 위에 눕혔어요. 어깨에 박힌 총알을 꺼내야 했습니다. 섬에 수술 도구 같은 것은 없었죠. 강희아는 모닥불에 단검을 달궜습니다. 그것으로 총알 주변을 절개하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탄두를 끄집어냈어요. 여자는 그 과정 내내 신음조차 내지 못할 만큼 의식이 없었습니다. 강희아는 바닷물에 삶은 해초로 상처를 틀어막고 가죽끈으로 고정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밖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총을 맞았는지, 살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강희아는 관심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자의 손목에 감긴 염주가 눈에 밟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그 사흘 동안 열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강희아는 하루에 3번 해초를 갈아 상처에 붙였고 냉수에 적신 천을 이마에 얹어줬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그 일만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몰랐죠.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 여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봤어요. 돌로 된 천장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죠. 동굴 입구에 강희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역광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이 타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강희아는 대답하지 않고 물을 담은 조개 껍데기를 여자 쪽으로 밀었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마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강희아는 잠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러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은 없어. 여자는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통증 때문이었는지 그 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세경이에요. HK그룹 회장. 강희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의 수장, 언론에 종종 오르내리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동굴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세경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체가 올라오다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강희안이 어깨를 잡아줬죠. 무리하지 마. 한세경은 벽에 등을 기대며 간신히 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어깨의 통증을 눌렀어요. 그러다 강희안의 목 뒤를 봤습니다. 피부 아래로 작은 이물질이 박혀 있는 자국이 보였죠. 한세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블랙셀이군요. 강희안의 몸이 굳었습니다. 한세경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목 뒤에 그걸 박는 조직이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유배된 요원. 그래서 이 섬에 있는 거군요. 강희아는 한세경을 가만히 봤습니다. 반쯤 죽어서 떠밀려온 여자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제가 떠밀려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세경이 강희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곧 이 섬으로 올 거예요.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시선을 옮겼어요. 수평선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희안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죠. 한세경이 모래 위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면 같은 것이었어요. 작은 원, 연결선, 숫자들. 당신 목 뒤에 있는 장치, 제가 무력화할 수 있어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대신 저를 살려서 이 섬 밖으로 내보내줘요. 동굴 안에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희안은 모래 위의 도면을 오래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동굴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강희안의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어요. 배였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섬을 향해 오고 있는 고속정이었죠. 강희안은 단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녹슨 단검이었어요. 3년 동안 손에 잡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날을 문질렀습니다. 날이 무뎌져 있었죠. 강희안은 바위에 단검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갈았습니다. 수평선의 점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희안은 절벽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눈을 좁혔어요. 고속정이었죠. 선체가 낮고 길었고 속도가 빨랐죠. 갑판 위에 사람 형체가 여럿 보였습니다. 모두 검은 전술복 차림이었어요. 손에 든 것은 낚싯대가 아니었습니다. 강희안은 몸을 낮춘 채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한세경은 벽에 기댄 채로 모래 위에 도면을 다듬고 있었어요. 강희안이 들어서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죠. 강희안이 한세경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한세경이 팔을 붙들린 채 물었어요. 왔어요? 5에서 6. 무장 완료. 한세경은 군말 없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어깨가 아플 텐데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강희안은 동굴 입구 쪽 바위 뒤에 몸을 붙이며 밖을 살폈습니다.
드론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가느다란 기계음이었어요. 강희아는 귀를 세웠습니다. 세대였습니다. 소리의 간격과 방향으로 위치를 잡았죠. 하나는 북쪽 절벽 위, 하나는 숲 상공, 하나는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였습니다. 드론이 동굴 안의 체온을 잡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강희아는 동굴 입구 근처에 쌓아둔 젖은 잎사귀 더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불씨를 가져다 댔어요. 축축한 잎사귀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동굴 입구를 덮기 시작했죠. 열지도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세경이 동굴 안쪽에서 낮게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강희안이 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상륙까지 10분, 숲 진입까지 20분. 그 안에 뭘 할 수 있어요? 강희안은 대답 대신 동굴 한쪽에 놓아둔 낡은 천꾸러미를 집었습니다. 안에는 섬에서 모아온 것들이 있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 물고기 뼈를 엮은 끈, 날카롭게 간 돌 조각들. 3년 동안 버릴 수 없어서 쌓아둔 것들이었죠. 지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병들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희아는 이미 그 안에 있었어요. 상계 대형이었습니다. 5명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숲을 압박해 들어왔죠. 움직임이 훈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허투루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강희아는 이 숲을 3년 동안 매일 걸었습니다. 어디에 발을 디디면 소리가 나는지,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 어느 쪽 덩굴이 발목을 잡는지, 그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강희아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바람보다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뒤처진 용병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순간 강희아는 몸을 떨어뜨렸어요. 팔이 용병의 목을 감쌌습니다. 용병은 소리를 낼 틈도 없이 의식을 잃었죠. 강희아는 그를 풀숲 사이에 눕히고 재빠르게 무전기와 야간 투시경을 빼냈습니다. 탄창도 2개 챙겼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안, 동굴 쪽 열원 사라졌습니다. 숲 안에 있을 가능성 높아요. 굵고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몰아. 나가는 길은 하나야. 강희아는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빠르게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한세경에게 야간 투시경과 무전기를 건넸어요. 한세경이 무전기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반이요. 레이먼드 콜이 직접 보낸 팀 리더예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고 저도 이름은 알아요. 강희안이 탄창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콜이 누구야? 콜 엠 파트너스. 미국계 사모펀드 대표예요. 제가 가진 광산 개발권을 넘기지 않았더니 저를 없애려는 거예요. 강희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세경이 무전기 안쪽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구리선을 뽑아내더니 모래 위에 늘어놓은 부품들 옆에 가져다 댔습니다. 강희아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는 다시 밖을 향했어요. 숲에서 소위탄이 날아든 건 그때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건기가 이어진 숲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타올랐죠. 연기가 동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한세경이 기침을 터뜨렸어요. 눈이 따가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은 부품에서 떼지 않았죠. 강희안이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세경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나와야 해. 조금만요. 지금 나와야 한다고. 한세경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완성 안 되면 당신 목에서 터져요. 조금만. 강희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한세경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덜덜 떨리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죠. 강희안은 자신의 윗옷을 찢어 한세경의 코와 입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로 나섰어요. 불길 사이로 용병 2명이 보였습니다. 강희안은 뛰었어요. 첫 번째 용병과 몸이 부딪혔고 팔꿈치가 관자놀이를 강타했습니다. 쓰러지는 몸을 밀어 두 번째 용병의 다리를 걸었어요. 넘어지는 용병의 손에서 산소캔 2개를 빼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용병의 뒤통수를 한 번 더 짚었어요. 강희안은 산소캔을 들고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한세경의 입에 먼저 가져다 댔어요. 한세경이 캔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마셔요. 됐어. 산소 없으면 싸우지도 못해요. 강희안은 한 번 들이키고 다시 한세경에게 건넸습니다. 한세경은 그것을 마시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무전기에서 다시 입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부에 연결해. 증원 요청이야. 그리고 한포 좌표 잡아. 강희안의 손이 무전기를 쥐었습니다. 한포였어요. 섬 전체를 날려버리겠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무전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정하고 느린 목소리였어요. 영어 억양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입안 확실하게 해. 흔적이 남으면 안 돼. 강희안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3년 전 작전이 틀어지던 날 밤 도청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였죠. 그때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세경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맞아 들어갔어요. 레이먼드 콜이었습니다. 강희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민간인 아이가 총에 맞던 날 그 작전을 설계한 자가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강희안의 몸이 먼저 알았어요. 한세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완성됐어요. 손바닥 위에 작은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강희안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세경을 봤죠. 한세경이 강희안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출력이 불안정해서 당신 심장도 잠깐 멈출 수 있어요. 강희안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이면 돼. 겁나지 않아요? 강희안은 동굴 밖의 불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세경을 봤어요. 살면서 겁난 적 없어. 한세경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강희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입안의 목소리가 숲 가장자리에서 들렸어요. 강희안은 단검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한세경을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그리고 불길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한세경이 장치를 가슴에 품으며 강희안의 등을 바라봤어요. 연기가 그 형체를 삼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함정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포가 천천히 섬 쪽으로 각도를 틀기 시작했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섬은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불길이 나무들 사이를 타고 번지며 하늘로 검은 연기를 뿜어 올렸어요. 강희안은 그 연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좁히고 숲 안쪽을 봤죠. 발소리가 내 방향에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훈련된 간격이었어요.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퇴로를 먼저 막고 압박해 들어오는 방식이었죠. 강희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발소리의 속도와 간격을 읽었어요. 왼쪽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쪽 용병이 앞서 나오고 있었죠. 강희안은 왼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구를 앞세우고 있었죠. 강희안은 총구가 자신을 향하기 직전에 몸을 비틀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총알이 강희안의 귀 옆을 스쳤습니다. 강희안의 손이 용병의 총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용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희안은 그 총을 집어들었어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용병이 뛰어들었습니다. 강희안은 몸을 낮추며 어깨로 받아냈어요. 용병의 무게가 강희안의 등을 짓눌렀지만 강희안은 허리를 틀어 그를 불길 쪽으로 던졌습니다. 용병이 불타는 나뭇가지 더미 위로 굴렀어요.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굴렸죠. 강희안은 빼앗은 총으로 용병의 다리를 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강희안의 허벅지로 무언가가 파고들었어요. 칼이었습니다. 입안이었죠. 강희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이 박힌 채로 몸을 돌렸어요. 입안은 강희안보다 한 뼘 더 컸습니다. 어깨가 넓고 목이 굵었죠. 눈빛이 냉정했어요. 감정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오래 싸워온 사람의 눈이었죠. 입안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셀 1급. 강희안. 3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허벅지에 박힌 칼을 직접 뽑았습니다. 피가 흘렀죠. 강희안은 그 칼을 손에 쥐었어요. 입안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섬에서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살아있었네. 강희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가 콜한테 고용된 거냐? 입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강희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먼저 달려들었어요. 몸싸움이었습니다. 총을 쓸 거리가 아니었죠. 입안의 주먹이 강희안의 턱을 스쳤어요. 강희안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입안이 연속으로 강희안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강희안은 뒤로 밀렸습니다. 발 뒤꿈치가 타고 있는 나뭇가지를 밟았죠. 강희안은 그 순간 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뒤로 밀리는 힘을 이용해 옆으로 틀었어요. 입안의 팔이 허공을 쳤습니다. 강희안의 팔꿈치가 입안의 뒤통수를 강타했어요. 입안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희안은 입안의 손목을 밟고 무릎으로 등을 눌렀어요. 입안의 손에서 권총을 빼냈습니다. 권총 손잡이로 입안의 머리 옆을 짚었죠. 입안이 축 늘어졌어요. 강희안은 무릎에서 힘을 뺐습니다. 허벅지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입안의 허리춤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안의 손가락을 가져다 인식기에 댔죠. 화면이 열렸습니다. 강희안은 입안을 근처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의 무전기로 나머지 용병들의 주파수를 잡았어요. 2명은 아직 숲 안에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끌면서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2명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명은 수렁에 발이 빠진 채로 버둥거리다가 강희안에게 목이 조였고 다른 한 명은 강희안이 던진 돌에 무전기를 뺏기고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강희안은 그들의 탄창과 수통을 챙겼어요. 동굴로 돌아왔을 때 한세경은 여전히 장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을 보자마자 눈이 허벅지로 갔어요. 한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강희안이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한세경이 강희안의 다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앉아요. 강희안은 잠시 한세경을 봤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앉았어요. 한세경이 자신의 정장 소매를 찢었습니다.
그것을 강희안의 허벅지에 단단히 동여맸어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강희안이 위성 전화를 한세경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해킹할 수 있어? 한세경이 전화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보안 단계가 몇 개냐에 달렸어요. 한세경은 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희안은 동굴 입구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위의 함정이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함포 2개가 섬 쪽을 향해 각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그것을 보며 남은 시간을 계산했어요. 한세경이 위성 전화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본사 서버랑 연결된 단말이에요. 콜이 직접 HK그룹 전산망에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강희안이 물었어요. 뭘 건드렸어? 한세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주주명부요. 내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넘기려 했어요. 취임식 전날 밤에 처리할 계획이었군요.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세경이 고개를 들어 강희안을 봤어요. 이 전화로 오미래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고요. 강희안이 물었습니다. 오미래가 누구야? 저를 찾고 있을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강희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세경이 위성 전화의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짧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좌표와 함께 암호화된 문자였죠. 보내고 나서 한세경은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입안에 무전기였어요. 한세경은 그 안에 주파수를 받고 함정 쪽으로 가짜 좌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안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어디서 배웠어? 한세경이 무전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었어요. 어릴 때 배 위에서 자랐고요. 강희안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한세경이 가짜 좌표 전송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강희안의 손에 들린 위성 전화를 봤어요. 그 전화 잠금 어떻게 풀었어요? 강희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입안 손가락. 한세경이 강희안의 얼굴을 잠시 봤어요. 그러다 낮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강희안은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함정 쪽 교신이 잡혔어요. 좌표 확인. 섬 북동쪽 이동한다. 한세경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먹혔어요. 강희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얼굴에 내비치지 않았어요. 고속정 한 척이 남아있어. 용병들이 타고 온 거. 한세경이 EMP 장치를 들며 말했습니다. 출력 조정은 끝냈어요. 경계선을 넘는 순간 쓸 수 있어요. 강희안은 그 장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세경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거친 물건이었어요. 저것 하나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섬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여자가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강희안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네가 살릴 수 있어? 한세경이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강희안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습니다. 강희안이 앞섰고 한세경이 뒤를 따랐어요. 불이 꺼져가는 숲 사이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안가에 고속정이 보였어요.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엔진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강희안은 해안가로 내려가기 전 나무에 묶인 이반을 지나쳤습니다. 이반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죠. 이반이 강희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경계선 넘으면 죽어. 강희안은 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이반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콜은 절대 포기 안 해. 육지에 나가도 마찬가지야. 강희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속정에 올라탔어요. 강희안이 키를 잡았습니다. 한세경이 선미 쪽에 앉아 EMP 장치를 양손으로 감쌌어요. 엔진이 켜졌습니다. 굉음이 울렸죠. 강희안은 경계선 방향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한세경이 강희안의 등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장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강희안은 앞을 봤습니다. 수평선이 어두웠어요. 목 뒤에 장치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강희안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한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폐소생술 순서 알아요? 강희안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한세경이 다시 말했어요. 흉골 중앙을 30번 압박하고 2번 숨을 불어넣어요. 멈추면 안 돼요. 절대로.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세경이 강희안의 등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돼요. 강희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대답했어요. 경계선까지 500m. 한세경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장치 위의 스위치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목 뒤의 진동이 강해졌습니다. 비프음이 시작됐어요. 60초 카운트다운이었죠. 강희안은 키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어요. 파도가 보트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한세경이 보트 구석에 있던 조명탄과 가솔린통을 하나로 엮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불붙여 바다로 던졌죠. 거대한 화염이 물 위에서 솟구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함정의 감시 화면에서 그 화염이 잡혔을 것이었습니다. 강희안은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비프음이 빨라졌어요. 50초, 40초, 30초. 한세경이 외쳤어요. 지금.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흰빛이 터졌어요. 눈이 멀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강희안의 온몸으로 전류가 흘렀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다가 멈췄습니다. 보트의 엔진도 꺼졌어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강희안이 조타석 뒤로 쓰러졌습니다. 보트는 관성으로 미끄러지며 경계선을 넘었어요. 파도가 보트를 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한세경이 강희안에게 기어갔습니다. 어깨가 쑤셨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강희안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한세경은 두 손을 폭의 강희안의 흉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무게를 실었어요. 하나, 둘, 셋.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대위의 밀항선이었습니다. 한세경은 멈추지 않았죠.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어요. 어깨에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28, 29, 30. 강희안의 입술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강희안이 검은 피를 토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세경은 손을 떼지 않은 채 강희안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오르내렸죠. 한세경은 그제야 손을 걷었습니다. 손바닥이 떨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고르는데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한세경은 눈을 꾹 감았어요. 눈물을 삼켰습니다. 밀항선이 옆에 붙었습니다. 크레인이 내려왔어요. 갈고리가 보트 앞머리를 물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며 선내 경납고로 끌려 들어갔죠. 갑판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형이었어요. 짧게 깎은 흰 머리에 손마디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박대위였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의료 가방을 양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미래였습니다. 오미래는 경납고로 내려오자마자 보트 안을 들여다봤어요. 강희안의 상태를 보고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뛰어들었습니다. 오미래가 강희안의 목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맥박은 있어요. 불규칙하지만 있어요. 한세경이 오미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 뒤에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죽어 있지만 30분 안에 재부팅돼요. 오미래가 강희안의 목 뒤를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피부 아래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다 한세경을 봤죠. 지금 당장 꺼내야 해요. 박대위가 경납고 벽에 걸린 공구 상자를 내렸습니다. 오미래는 가방에서 수술 도구를 꺼냈어요. 배가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한세경이 오미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도울게요. 오미래가 한세경의 어깨를 봤습니다. 붕대가 핏빛으로 젖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더 위험해 보여요. 한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해요. 오미래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메스를 들었습니다. 선실 안에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배는 계속 흔들렸어요. 오미래의 손은 흔들림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강희안의 목 뒤를 절개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한세경이 거즈로 눌렀죠. 오미래의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고 단단한 것이 잡혔습니다. 오미래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나와요.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엄지손가락 마디만 한 장치였어요. 오미래는 그것을 박대위가 내민 금속 용기 안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죠. 박대위가 그 용기를 가지고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바다에 던져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래가 강희안의 상처를 꿰맸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꿰매는 동안 한세경은 강희안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년 동안 섬에서 살아온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깊게 팬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입술에 갈라진 자국들. 한세경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오미래가 마지막 봉합을 마치며 말했어요. 됐어요. 이제 쉬어야 해요. 한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어깨에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미래가 한세경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차례예요. 이쪽 앉아요. 한세경이 오미래의 손을 물리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요. 지금은 서울 상황부터 들어야 해요. 오미래가 한세경의 눈을 봤어요.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한숨을 한번 내쉬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한도준 상무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한세경의 눈이 좁아졌어요. 오미래가 화면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망을 공식화하고 한도준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에요. 레이먼드 콜도 서울에 들어와 있어요. 이사회 과반이 이미 서명했고요. 한세경이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이사회 명단이 보였습니다. 서명한 이름들 옆으로 한세경이 직접 임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한세경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손이 떨릴 것 같았습니다. 오미래가 조용히 말했어요. 취임식이 3일 후에요. 한세경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어두웠습니다. 박대위가 선실로 내려오며 말했어요. 부산까지 12시간이야. 그 안에 쉬어도. 한세경이 박대위를 봤습니다. 위성 통신망 쓸 수 있어요? 박대위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쓸 수 있지. 근데 추적당할 수 있어.
암호화하면 돼요. 박대위가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암호화를 어떻게 해? 한세경이 박대위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 어릴 때 배 위에서 자랐다고요. 박대위는 잠시 한세경을 봤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으며 통신실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어요. 한세경이 일어서려는데 강희안이 움직였습니다.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강희안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오미래가 강희안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강희안이 오미래를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희안이 낮게 물었어요. 어디야? 박대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밀항선이야. 나야. 강희안의 눈이 박대위에게로 갔어요. 굳어있던 얼굴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대위님. 박대위가 강희안의 팔을 한번 꽉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강희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미래가 다시 눌렀어요. 누워있으라고요. 강희안이 오미래의 손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다리 멀쩡해. 심장이 멈췄다 돌아온 사람이 다리 타령이에요. 강희안은 오미래를 봤어요. 그러다 벽에 등을 기대며 앉았습니다. 완전히 눕지는 않겠다는 타협이었죠.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습니다. 목 뒤는 이제 없어요. 강희안이 손을 들어 목 뒤를 만졌어요. 봉합된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장치가 없었죠. 3년 동안 거기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강희안은 그 자리를 한참 짚었습니다.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어요. 고마워. 2 글자였습니다. 짧고 건조했죠. 그러나 한세경은 그 2 글자가 강희안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았어요. 오미래가 태블릿을 들고 강희안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미래예요. 한세경 회장님 주치의이고요. 당신 블랙셀 기록 일부 봤어요. 강희안이 오미래를 봤어요. 어떻게? 오미래가 태블릿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해킹했죠. 회장님 찾으려면 블랙셀 서버를 뚫어야 했으니까요.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미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지한 수장이 작전 종료 선언했어요. 2 분 다 사망 처리됐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박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야. 강희안이 박대위를 봤어요. 박대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추적이 안 되니까. 강희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세경을 봤습니다. 취임식이 언제야? 한세경이 대답했어요. 3일 후요. 강희안이 박대위를 봤습니다.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 12시간. 강희안이 오미래를 봤어요. 서울 들어가는 길에 쓸 장비 구할 수 있어? 오미래가 눈을 깜짝했습니다. 그러다 박대위를 봤죠. 박대위가 천장을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구해보지 뭐. 강희안은 선실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쉬는 것처럼 보였지만 쉬는 것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 서울의 지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죠. 한세경이 통신실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강희안 쪽을 돌아봤습니다. 강희안이 눈을 감은 채로 말했어요. 가서 해. 한세경은 잠시 강희안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걸었어요. 오미래가 의료도구를 정리하며 박대위 옆에 섰습니다. 박대위가 낮게 말했어요. 저 양반 3년 만에 육지로 나오는 거야. 오미래가 강희안을 보며 물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박대위가 대답했어요. 버티는 거 저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밀항선이 어둠 속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선내에는 엔진 소리만 울렸어요.
통신실에서 한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어요. 암호화된 통신으로 누군가와 말하고 있었죠. 강희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섬에서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강희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목 뒤의 자리를 다시 한번 손으로 짚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경계선이 사라진 것을 실감했어요. 서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강남 거리는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쳤고 편의점 불빛이 인도를 밝혔고 어디선가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죠. 그러나 냉동 탑차 화물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세경은 탑차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죠. 강희아는 그 맞은편에 앉아 탑차 틈새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탑차가 골목 안쪽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2번 두드렸어요. 강희안이 먼저 내렸습니다. 골목을 훑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세경에게 손짓했죠. 고시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2 블록을 들어간 골목 안에 낡은 건물이었어요. 오미래가 미리 잡아둔 곳이었죠.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사흘치를 끊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성인 2명이 서면 꽉 찼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구석에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한세경은 그 방에 들어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강희아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미래는 언제 와? 한세경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1시간 안에요. 강희아는 창문 옆에 섰습니다. 커튼 틈으로 골목을 내려다봤어요.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죠. 한세경이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미래가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세경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강희안이 한세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세경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어요. HK그룹 전산망 백도어 열고 있어요. 콜이 건드린 흔적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강희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대위가 조달해준 장비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전술조끼, 무선 이어폰, 야간 투시경, 그리고 수갑 2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희아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3년 만이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한세경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강희안이 봤어요. 뭐야? 한세경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콜이 광산 개발권 계약서를 이미 작성해놨어요. 취임식 당일 한도준 서명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 순간 소유권이 콜 & 파트너스로 넘어가요. 강희안이 화면을 봤어요. 막을 수 있어? 한세경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무효화하려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취임식장에서 직접 나타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강희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이 어디야? HK 호텔 30층 연회장이에요. 강희안이 손을 내밀었어요. 호텔 설계도 구할 수 있어? 한세경이 강희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키보드로 손을 가져갔어요. 구해볼게요. 오미래가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문을 2번 두드리고 한 번 더 두드렸어요. 강희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미래가 큰 가방을 2개 들고 들어왔어요. 방이 더 좁아졌습니다.
오미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블랙셀이 수색령 내렸어요. 서울 저녁이에요. 한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미래가 계속 말했어요. 유지안이 두 분 생존을 확인한 것 같아요. 이반이 보고한 것 같고요. 강희안이 물었습니다. 이반이 살아있어? 오미래가 강희안을 봤어요. 헬기로 회수됐어요. 섬에서. 강희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것이었어요. 오미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콜 앤 파트너스 자금 흐름이에요. 제가 지난 사흘 동안 추적한 거예요. 광산 개발권 거래 대금이 어디서 왔는지 나와 있어요. 한세경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빠르게 넘겼어요.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세경이 낮게 말했어요. 이게 맞아요? 오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확인했어요. 한세경이 서류를 강희안에게 건넸어요. 강희안은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강희안은 숫자보다 아래쪽에 이름을 봤어요. 유지안이었습니다. 강희안이 오미래를 봤어요. 유지안이 콜한테 돈을 받았어. 오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셀이 한세경 회장님 위치 정보를 콜한테 넘긴 대가예요. 전용기 추락도 유지안이 콜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희안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강희안이 대답했어요. 짐작은 했어. 한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조직이 전부였으니까. 한세경은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어요. 오미래가 두 번째 가방을 열었습니다. 호텔 설계도였어요. 커다란 도면이 펼쳐졌습니다. HK 호텔 30층 연회장이에요. 경호팀이 이미 배치됐고요. 콜의 사설 경호원들이 호텔 전층을 장악했어요. 강희안이 설계도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도면을 짚었어요. 옥상 구조는 오미래가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옥상 수영장이 있어요. 헬기 패드도 있고요. 강희안이 다른 부분을 짚었어요. 30층 발코니까지 외벽 배수관으로 올라갈 수 있어. 오미래가 강희안을 봤습니다. 맨손으로요? 강희안이 대답했어요. 3년 동안 절벽 타고 살았어. 오미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세경이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감시 카메라 재부팅 시간이 필요해요. 30초면 돼요. 오미래가 말했습니다. 인근 변전소 해킹하면 전압 불안정을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 재부팅까지 30초 확보할 수 있고요. 강희안이 오미래를 봤어요. 그거 할 수 있어? 오미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전공이에요. 강희안은 도면을 다시 봤어요. 손가락으로 동선을 그렸습니다. 배수관, 발코니, 연회장 입구, 무대 앞. 머릿속에 경로가 그려졌어요. 한세경이 강희안 옆에 서서 같은 도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지점에서 멈췄어요. 무대 중앙이었습니다. 한세경이 말했어요. 제가 저기 서야 해요. 강희안이 대답했습니다. 세워줄게. 한세경이 강희안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강희안은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오미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호텔 설계도를 접어 조끼 안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문 옆에 섰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봤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어요.
강희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차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전술복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죠. 그러나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훈련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강희안이 낮게 말했어요. 불 꺼. 오미래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한세경이 강희안 옆으로 왔습니다. 커튼 틈으로 골목을 봤어요. 점퍼 차림의 남자가 골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한세경이 속삭였어요. 블랙셀이에요? 강희안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응. 골목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시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강희안과 눈이 마주칠 것 같은 각도였습니다. 강희안은 커튼을 닫았어요. 방 안에 세 사람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건물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멀어졌죠. 차 문 소리가 났어요. 엔진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미래가 먼저 숨을 내쉬었어요. 강희안이 커튼을 다시 열었습니다. 골목이 비어 있었어요.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강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임식까지 2번 더 옮겨야 해. 오미래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제가 알아볼게요. 강희안은 조끼를 입었어요. 설계도가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죠. 한세경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어요. 콜 앤 파트너스 공매도 준비도 끝냈어요. 취임식 당일 동시에 터뜨릴 거예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세경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제가 무대에 나타나는 순간 콜의 주가가 바닥을 칠 거예요. 돈으로도 막을 수 없게요. 강희안은 한세경의 얼굴을 봤습니다. 섬에서 반쯤 죽어 떠밀려온 여자였어요.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강희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방을 나섰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골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강희안은 계단을 내려가며 한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어두웠기 때문이었어요. 한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빼지도 않았죠. 계단 아래에서 오미래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HK 호텔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쉬지 않고 터졌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2명씩 짝을 지어 입구를 지켰어요. 콜의 사설 경호팀이었습니다. 30층 연회장 안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흰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중앙 무대 위에는 HK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단상에는 마이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한도준은 무대 뒤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웃는 얼굴을 연습하는 것이었죠. 그 옆에 레이먼드 콜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콜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취임사 끝나고 바로야. 5분 안에 처리해. 한도준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콜이 한도준을 봤습니다. 긴장하지 마. 한세경은 없어.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한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거울 속 자신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 안이었습니다. 강희안은 검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탈취한 경호원 신분증을 조끼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오미래의 목소리를 확인했어요.
오미래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저 지금 변전소 쪽에 있어요. 준비됐어요. 강희안이 낮게 말했어요. 한세경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준비됐어요. 강희안은 한세경을 봤습니다. 한세경은 드레스 차림이었어요. 오미래가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짙은 남색이었죠. 어깨에 붕대 자국이 드레스 안으로 가려졌어요. 머리를 올려 고정했고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강희안이 한세경을 위아래로 한번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절대 나보다 앞서 나가지 마. 한세경이 대답했어요. 알아요. 강희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대까지는 내가 만들어줄게. 그 다음은 네가 해. 한세경이 강희안의 눈을 봤어요. 만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세경이 말했어요. 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들어가요. 강희안은 잠시 한세경을 봤습니다. 그러다 먼저 걸었어요. 호텔 뒤편이었습니다. 강희안은 건물 외벽을 올려다봤어요. 배수관이 30층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굵고 오래된 관이었죠.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어요. 엎혀? 한세경이 눈을 깜짝했습니다. 네. 강희안이 말했어요. 어깨 상처 있잖아. 혼자 올라가면 열려. 한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강희안의 등에 올라탔어요. 강희안의 등이 넓었습니다. 한세경은 강희안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강희안이 배수관을 잡았습니다. 발이 외벽을 짚었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에서 오미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강희안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미래가 말했어요. 3분 안에 올라가야 해요. 카메라 재부팅 타이밍 맞춰야 하니까요.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세경은 강희안의 등에 매달린 채로 아래를 보지 않았어요. 위만 봤습니다. 강희안의 숨소리가 안정적이었죠.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20층을 지났습니다. 25층을 지났어요. 30층 발코니가 보였습니다. 강희안이 난간을 잡고 몸을 올렸어요. 한세경을 발코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미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에요. 전압 떨어뜨릴게요. 연회장 안의 불빛이 한번 깜빡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재부팅을 시작했어요. 강희안이 발코니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연회장 뒤쪽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취임식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강희안은 탈취한 경호원 신분증을 목에 걸었어요. 한세경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한세경이 강희안의 귀에 말했어요. 화장실 먼저요. 드레스 매무새 잡아야 해요. 강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강희안이 문을 열어줬어요. 한세경이 들어갔습니다. 강희안은 문 앞에 섰어요. 그때 이어폰에서 오미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희안 씨, 문제 생겼어요. 강희안의 눈이 좁아졌어요. 오미래가 말했습니다. 유지안이 호텔로 들어왔어요. 무장 요원 넷이랑 같이요. 강희안은 주변을 훑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블랙셀 요원이었습니다. 한때 자신과 같은 팀이었던 사람이었죠. 강희안이 낮게 말했어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미래가 대답했습니다. 옥상이요. 헬기 대기시켜놨어요. 탈출로 확보하는 것 같아요. 강희안은 복도 요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요원이 굳었어요. 강희안을 알아본 것이었죠. 강희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요원이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기 전에
강희안의 팔꿈치가 요원의 목을 쳤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무릎을 꿇었죠. 강희안이 요원의 무전기와 권총을 빼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세경이 나왔어요. 복도에 쓰러져 있는 요원을 봤습니다. 그러다 강희안을 봤죠. 한세경이 말했어요. 얼마나 더 있어요? 강희안이 대답했습니다. 셋 더. 한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처리해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습니다. 기다리는 거 없어. 같이 간다. 두 사람은 연회장 쪽으로 걸었어요. 강희안이 앞섰고 한세경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중간에서 블랙셀 요원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강희안을 보자마자 총을 꺼냈습니다. 강희안이 말했어요. 내려놔. 요원이 굳었습니다. 강희안의 목소리였어요. 3년 전 자신이 따랐던 목소리였죠. 강희안이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가르쳤잖아. 요원의 손이 흔들렸어요. 강희안이 요원 앞에 섰습니다. 총구가 강희안의 가슴을 향해 있었어요.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유지안이 콜한테 돈 받았어. 그거 알고 있어? 요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희안이 낮게 말했어요. 총 내려놔. 요원이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강희안이 요원의 어깨를 한번 쥐었어요.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연회장 입구였습니다. 강희안이 멈췄어요. 나머지 요원 2명이 입구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강희안을 보자마자 움직였어요. 강희안이 먼저 왼쪽 요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비명소리가 나기 전에 오른쪽 요원의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희안이 두 사람의 무전기를 빼앗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도준 신임 회장님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한도준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어요. 한세경이 드레스 자락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 쪽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무대를 보고 있었죠. 한세경이 걸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어요. 중앙 샹들리에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한도준이 마이크를 잡으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한세경이 멈췄습니다. 중앙 조명이 한세경의 얼굴을 비췄어요.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 옆 사람이 봤어요.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파문처럼 퍼졌죠. 한도준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어요. 한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세경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강희안이 연회장 뒤편에서 사방을 훑고 있었죠. 총을 꺼내려는 손이 보이면 즉시 움직였어요. 세 곳에서 동시에 손이 움직였습니다. 강희안이 팔꿈치와 무릎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세 사람이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죽었다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한세경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한도준과 2걸음 거리였어요. 한도준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세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한도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희안이 무대 옆에서 한도준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도준이 마이크를 한세경에게 건넸습니다. 한세경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세경이 하객들을 향해 섰어요.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연회장이 터질 것 같은 소란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오미래가 원격으로 연결한 것이었어요. 화면에는 무명도의 영상이 흘렀습니다. 학살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레이먼드 콜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자막으로 올라왔습니다. 레이먼드 콜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죠. 무차별 사격 명령이었습니다. 강희안이 천장을 봤어요. 미리 붙여둔 것이 있었습니다. 소형 연막탄이었죠. 무선 신호를 보냈어요.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흰 연기가 연회장 전체를 덮었어요.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뛰기 시작했죠. 강희안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한세경에게로 갔습니다. 한세경의 팔을 잡았죠. 옥상, 두 사람이 뛰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서울 도심이 30층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강희안은 옥상으로 나서자마자 멈췄어요. 훑었습니다. 헬기가 있었어요. 옥상 수영장 너머 헬기 패드 위에 검은 헬기가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콜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광산 개발권 계약서가 들어있을 것이었죠. 그 옆에 유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유지안이 강희안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총구는 강희안을 향했습니다. 유지안이 말했어요. 살아있었구나. 강희안이 대답했습니다. 수장님 덕분에요. 유지안의 눈가가 움찔했어요. 강희안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세경은 비상구 문 옆에 서 있었어요. 강희안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생각했어요. 왜 저를 죽이지 않고 섬에 뒀는지. 유지안이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넌 너무 아까운 물건이었으니까. 강희안이 멈췄습니다. 콜한테 돈 받으면서 저를 아꼈다고요. 유지안의 얼굴이 굳었어요. 총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지안이 말했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 그 광산 개발권이 어느 나라로 가느냐가 국익이 걸린 문제야.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죽였어요. 유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희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3년 전 작전, 콜이 설계한 거 알아요. 수장님이 콜한테 우리 팀 동선 넘긴 거잖아요. 옥상에 바람이 불었어요. 유지안의 넥타이가 흔들렸습니다. 유지안이 낮게 말했어요. 그건 강희안이 끊었습니다. 그 작전에서 죽은 사람이 셋이에요. 제가 직접 수습했어요. 유지안이 입을 닫았습니다. 콜이 유지안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시간 없어. 타. 유지안이 콜을 봤습니다. 그러다 강희안을 봤어요.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강희안이 그 순간 움직였어요. 유지안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습니다. 유지안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희안이 유지안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유지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콜이 뒤로 물러서며 헬기 쪽으로 달렸어요. 강희안이 유지안을 옥상 구조물에 기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콜을 향해 뛰었어요.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입안이 있었어요. 기관총을 들고 있었죠. 총성이 터졌어요. 강희안이 몸을 날렸습니다. 옥상 구조물 뒤로 굴렀어요. 총알이 구조물을 때렸습니다. 불꽃이 튀었죠. 강희안은 구조물 뒤에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손에는 탈취한 저격 소총이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장비 가방에 넣어준 것이었어요. 강희안이 총에 마지막 EMP탄을 결합했습니다. 이어폰에서 오미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조종사 바이오 정보 보낼게요. 엔진부 왼쪽 아래가 취약점이에요. 강희안이 총구를 헬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이 기관총을 난사했어요. 구조물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옥상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세경이었습니다. 강희안이 낮게 외쳤습니다. 들어가. 한세경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옥상 가장자리 쪽으로 달렸습니다. 이반의 시선이 한세경을 향했어요. 기관총 총구가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강희안이 일어났어요. 총구를 헬기 엔진부로 향했습니다. 한세경이 외쳤어요. 지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EMP탄이 헬기 엔진부를 강타했어요. 흰빛이 터졌습니다. 헬기의 전자계통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날개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반이 균형을 잃었어요. 기관총을 놓쳤습니다. 헬기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콜이 헬기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헬기가 비틀거리다가 옥상 수영장 위로 추락했어요. 엄청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물이 옥상 전체를 적셨어요. 강희안이 수영장으로 달렸습니다. 헬기 잔해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이반이 잔해를 붙잡고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콜이 수영장 가장자리로 기어나오고 있었죠. 강희안이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콜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풀 가장자리로 끌어냈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반이 잔해 위에서 강희안을 봤어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강희안이 이반의 손목을 잡아 수영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수갑을 채웠죠. 이반이 물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해? 강희안이 이반의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어요. 응. 이반이 강희안을 봤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유지안이 옥상 구조물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손이 비어 있었죠. 강희안이 유지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지안이 강희안을 봤어요. 날 어떻게 할 거야? 강희안이 대답했어요. 법대로요. 유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희안이 유지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유지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지안을 옥상 구조물에 기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한세경이 옥상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강희안이 걸어갔습니다.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어요. 강희안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기관총에 스친 것이었죠. 한세경이 강희안의 옆구리를 손으로 눌렀어요.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세경이 손을 떼지 않으며 말했어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강희안이 한세경의 손을 봤습니다. 핏빛이 물들고 있었어요.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섬에서도 이것보다 심했어. 한세경이 강희안을 올려다봤어요. 섬은 섬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세경의 손이 옆구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뒀어요. 아래에서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 특공대 차량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호텔을 감쌌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호텔 외벽을 향해 터졌어요. 오미래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들어갔어요. 한도준도 잡혔고요. 박대위님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희안이 이어폰을 뺐습니다. 한세경을 봤어요. 내려가.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습니다. 같이 내려가요. 강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비상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강희안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한세경이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서울 도심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한세경이 말했어요. 끝났네요.
강희안이 한세경 옆에 서서 아래를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당신 거 돌려받았어.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어요. 강희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 자리, 광산, 다 당신 거야. 한세경이 잠시 강희안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죠. 고마워요. 두 사람이 비상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옥상에는 수영장 물 흐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래 법정에서는 레이먼드 콜과 유지안이 특수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연행됐어요. 전 세계 미디어가 HK그룹 회장의 기적적인 생환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서울 도심 전광판에는 한세경의 얼굴이 떴어요. 죽었다던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자막과 함께였습니다. 강희안은 그 전광판을 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세경의 옆에서 걸었죠. 한세경이 말했어요. 이제 어디 갈 거예요? 강희안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 한세경이 다시 말했어요. 같이 생각해봐요.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세경도 멈추지 않았죠.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먼드 콜은 체포 당일 밤 국제법정에 이송됐어요. 그의 변호인단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한세경이 선임한 법률팀이 모든 자산 동결 명령을 먼저 받아냈습니다. 콜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유지아는 특수범죄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됐어요. 취조실에서 그는 처음에는 입을 닫았지만 오미래가 확보한 자금 흐름 증거가 제시되자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준은 호텔 1층에서 박대위에게 붙잡힌 채로 경찰에 인계됐어요. 비리 계약서 원본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이반은 용병 활동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 일주일 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블랙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명도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관련자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뉴스는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한세경은 HK그룹 회장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광산 개발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을 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한세경은 회장실 창밖을 오래 봤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세경의 눈에는 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강희안이 없었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내려온 날 밤 강희안은 박 대위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세경은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미래와 경찰 진술을 조율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돌아왔을 때 강희안은 없었어요. 박 대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세경이 박 대위에게 물었어요. 어디 갔어요? 박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갈 데가 있다고 했어요. 한세경이 다시 물었어요. 어디요? 박 대위가 한세경을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고향이요. 한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미래는 HK그룹 통합 보안 책임자로 취임했어요. 박 대위는 명예요원으로 복권됐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오명이 사라졌어요. 박 대위는 복권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서랍에 넣었어요. 한세경은 일주일 후 박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박 대위의 배가 있는 부두였어요. 박 대위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한세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물에서 손을 뗐어요. 한세경이 말했습니다. 강희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박대위가 한세경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세경이 다시 말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찾아낼 수 있어요. 박대위가 한참 한세경을 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남쪽이에요. 어촌 마을이고요. 거기서 식당 일을 하고 있어요. 한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대위가 말했어요. 혼자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세경이 박대위를 봤습니다. 왜요? 박대위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 혼자였어요. 혼자 사는 법밖에 몰라요. 한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박대위가 한세경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대위가 피식 웃었어요. 차 가져가요. 남쪽으로 3시간이에요. 한세경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들어섰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어요.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배 두어 척이 묶여있는 작은 부두, 그 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세경은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나부꼈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마을이 작아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이 없었어요. 문 위에 낡은 천막만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한세경이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테이블이 4개였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어요. 노인들이었죠.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강희안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수염도 깎여 있었습니다. 섬에서 본 것과 달랐죠. 훨씬 사람 같았어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한세경이 서 있었습니다. 2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강희안이 손에 든 물컵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어요. 그러다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아. 한세경이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고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희안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불 켜는 소리, 기름 두르는 소리, 생선이 익어가는 소리였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강희안이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선이었어요. 소금구이였죠. 강희안이 접시를 한세경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섬에서 구워줬던 거야. 한세경이 접시를 봤어요. 그러다 강희안을 봤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희안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한세경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한세경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박대위요.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입이 가볍네. 한세경이 웃었어요.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한세경이 생선을 먹었어요. 강희안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한세경이 먼저 말했어요. 같이 재단 만들고 싶어요. 강희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봤습니다. 한세경이 계속 말했어요. 무명도 피해자 가족들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이름도 없이 제거된 사람들, 그 가족들 찾아서 돕고 싶어요.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해?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어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강희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한세경이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됐어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습니다. 서울 안 올라가. 한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강희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 거야. 한세경이 창밖 바다를 봤습니다. 그러다 강희안을 봤어요. 매달 한 번은 올게요. 맛평가해야 하니까요. 강희안이 한세경을 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오면 특별 메뉴 해줄게. 한세경이 웃었어요. 강희안의 입꼬리도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섬에서도 서울에서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노을이 완전히 지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불이 켜졌어요. 마을 골목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어요. 한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어요. 강희안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문까지 걸었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세경이 나가다가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목 뒤 흉터 많이 아파요? 강희안이 대답했어요. 안 아파. 한세경이 강희안을 봤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졌습니다. 강희안은 식당 문 앞에 서서 한세경이 사라진 골목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러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였죠. 강희안의 목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자리를 손으로 짚지 않았어요.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강희안은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껐어요.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섰죠. 바다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파도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어요. 강희안은 부두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 아래 모래가 밟혔어요. 섬의 모래와 달랐습니다. 따뜻했죠. 강희안은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3년 동안 탈출하고 싶었던 바다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등 뒤에 마을이 있었어요. 불빛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죠. 강희안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감옥에서 시작해 서로의 상처를 맞대고 세상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소모되었던 한 남자와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질 뻔했던 한 여자가 만나 결국 서로를 살려낸 것은 첨단 무기나 막대한 자금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연대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이름 모를 섬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희안과 한세경이 그랬듯 누군가 내미는 손길을 붙잡고 나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진정한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비바람 몰아치던 무명도를 지나 이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남해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은 두 사람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한 위로가 깃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